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체제에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기원을 일으켜왔던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개인적인 심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심리가 얼마간의 경우들에서 특정한 부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험가라면 당신은 더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면 취하지 않을 위험들을 더욱 쉽게 취할 수도, 또는 취하는 쪽으로 이끌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종 그 체제에 도전을 하는 당신의 노력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또는 사용됩니다. 즉, 예수가 이 사이트 상에서 모든 상황에서의 균형을 지혜롭게 주장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위키리크스와 같은 조직과 황금시대로의 도입에 있어서 황금시대에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들이나 기업들이 상황들을 사람들로부터 숨기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더 불가능하게 되어가게 되는 많은 분야들이 우리가 황금시대를 향해서 감에 따라서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발표 성명을 하고자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의 행사보다도 자유를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진 모든 파워 엘리트 그룹들의 꿈은 항상 개인의 책임감지지 않는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머피의 법칙과 유사한 법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또 다른 분명한 발표 성명은 개인으로서 책임감 없이 권력이 행사될 때마다 권력의 남용이 있게 될 WIL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고들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이 항상 그래왔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럴 것입니다. 에고는 보이지 않도록 남아있을 수 있는 오로지 그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황금시대로 향해 감에 따라서 숨겨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더욱 쉽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작은 엘리트가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다른 새로운 계획들 이니시티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것은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서 면밀히 계획된 노력의 총결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퍼뜨리고 공유하는 것이 더욱 쉽도록 만들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엘리트 그룹으로부터도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발표해왔던 정보 기술은 파워 엘리트에게 부정할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트들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부들과 기업들이 그들의 성장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피할 수 없이 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디지털화가 안 된 형태에서의 정보보다도 비밀을 유지하는데 더욱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전복시켰던 그 딜레마입니다. 만약 소비에트 연방이 과학자들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이 서방에 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접근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고 퍼뜨리는 방식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정보 기술의 출현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도 지금 당장 정확하게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포로 말미암아 모든 거대 만호대택 기업, 모든 독재 정권,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모든 소위 민주적인 정보기관을 해체시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위키리크스와 다른 비밀 정보의 누설들과 함께 보아왔던 것은 오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훨씬 더한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파구가 이 아들의 해 이로드선 역주 2010년도에서 놀랄 만큼은 아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선은 물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리스도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금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간단한 일별을 당신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당신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성인들이 알고 있듯이 물질 지역우주의 경계로서 현재 물질적인 과학이 보고 있는 것을 초월한 에너지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그런 비물질적인 형태의 에너지가 아카샤라고 오랜 동안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왔던 모든 것이 기록된 에너지 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카샤 속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 생과 모든 이전 생들에서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영화를 다시 돌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떤 조직이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연관된 그 사람에 의해서 열렸던 모든 미팅들을 비공개로 일어났던 미팅들을 포함해서 되돌려 볼 수 있습니다. 아카샤로부터 인간들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느 것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당신이 이 기록들에 접근했을 때 당신은 지금까지 일어나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시대를 향해서 가면서 이런 아카식 기록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정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기술은 그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느 개인들을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제거하는 것으로 어떤 정부에 의해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는 이 기술을 갖고 그것을 독점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반대하는 어느 누구라도 대항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은 독점될 수 없지만 그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이전에 파워 엘리트 그룹들을 진정으로 해체하게 될 그런 방식에서 반드시 발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어진 현재의 총체적인 의식 상태에서 이 기술의 발표는 얼마간 유예되고 있고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엘리트 그룹들이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렵게 되어가는 것이 빨라질 것이라는 당신들의 비전을 자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디지털 정보로 이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한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왜 아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곳에서 내가 말해왔듯이 인간 사회 속에서의 기본적인 역학 다이내믹은 권력과 특권을 모색하고자 하는 엘리트 그룹들의 경영 대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파워 엘리트 그룹들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역사를 바라다 보면 사회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크고 커다란 자유를 향해서 피할 수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획득하는가입니다. 폭력과 함께 또는 비폭력적인 수단. 황금 시대는 유혈 속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신들은 파워 엘리트에 대한 폭력적인 전복을 통해서 황금 시대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최근까지 비이원성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어왔던 이유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리고 언제 어느 때 ANITIM이라고 내가 의미합니다. 한 파워 엘리트가 유혈을 통해서 전복되고 정착이 된 엘리트가 급등하는 엘리트에 의해서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더 커다란 자유를 향해서 사회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폭력적인 싸움에 대한 무대를 역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정착된 군주제의 엘리트를 뒤엎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한층 더 압제적이었던 새로운 엘리트를 오직 만들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차르츠의 전복과 소비에트 연방의 창설과 함께 일어난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요지는 진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력학 제2법칙이 구체제를 파멸시키는 격렬한 급증을 결국 생기게 될 긴장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구에서의 깨어남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전이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폭력적인 혁명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경우들에서는 구체제를 전복시킴에 의해서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또한 새로운 투쟁들로 종종 이끌었습니다. 당신들은 계몽, 르네상스, 노예제도 폐지, 그리고 얼마간의 정도에서의 민주정치들의 출현과 같이 얼마간의 비폭력적인 변혁들을 역시 보면서 왔습니다. 불행히도 민주정치들의 태생이 얼마간의 유혈을 포함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또는 적어도 그들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는 나라들, 전쟁들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잠재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요지를 알 수 있나요? 문제는 무엇이 진보를 몰고 가게 될까요? 그것이 폭력적인 급증으로 이끌고 가는 높아지는 긴장들이 될까요? 또는 그것이 비폭력적인 변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깨어남이 될까요? 비폭력적인 변혁은 인구 중에서 인식에서의 높아짐이 있을 때에만 오직 오에네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높아지는 인식을 초래하게 될까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용한 더 많은 정보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폭력이 없이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피할 수 없이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는 정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즉 모든 단일의 독재 정권이 사람들에게 가용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왜곡해야만 해왔던 것을 당신들이 보게 될 그 이유입니다. 스탈린의 러시아와 마오쩌둥의 중국과 같은 가장 잔인하고 탄압적인 정권조차도 인구를 폭력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제한하고 역사를 새로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멀리까지 미치는 선전 노력에 관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는 약간 덜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정보 통제를 향해서 역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서방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독재 정권들이 그들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억제하는 정권들의 분명한 예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독재 정권들을 예로서만 오직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구의 소위 말하는 민주정치들로 넘어갑시다. 당신들은 냉전 코올의 존재의 가치를 믿는 것으로 모두들 훈육되어 왔고,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전체주의 사회들과 자유시장 또는 자본주의 이념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 간의 투쟁이었다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은 한층 더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겨왔다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엇이 정말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냉전은 전체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NOT. 냉전은 민주주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엘리트가 필요 없이 그들 스스로 통치하게 되는 형태의 사회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파워 엘리트의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수준 높은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출현이 여태까지 파워 엘리트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든 가능한 방식들로 저지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덧붙여서 말한다면 크게는 정보를 퍼뜨리는 하나의 또 다른 기술, 즉 인쇄기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두 극단들 간의 싸움을 만들도록 항상 그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진영의 위협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을 형성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만들도록 시도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동안 몇몇 자본주의 사업가들이 최대한의 부를 축적하고 따라서 구매력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독점 체제를 마련하도록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정치들과 경제들이 자유롭게 기능을 하는 한 그들의 영향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각자가 오직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따라서 엘리트가 결코 인구를 투표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약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각 사람이 그 또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오직 투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아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만약 정보의 자유로운 퍼뜨림이 없다면 그러면 민주주의는 최적의 상태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 민주주의 정부가 그 자신들의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엘리트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엘리트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초기 수십 년 동안에는 엘리트는 정보의 퍼뜨림이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제약되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나란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뉴스 미디어와 출판을 통제하도록 시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사이에서 얼마간의 사람들이 경제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정착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자유로웠고 그러면 그들은 경제 또는 사회를 결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시장에서 독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장을 자본주의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법률들을 통해서 자유시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만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민주주의 배경의 원칙들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이것이 오직 속임수를 통해서만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부들을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관들로 바뀌도록 엘리트가 해야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보를 숨기고 따라서 내밀의 베일 뒤에 숨을 수 있는 작은 엘리트 그룹에게 특별한 권리들과 특전들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정부를 어떻게 당신들이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은 새로운 전체주의 정부들 토탈리테리안 스테이트를 만들면서 달성되었고, 이것은 거대 재정가들이 러시아에서의 레닌 혁명과 독일에서의 히틀러의 권력 상승 양쪽의 재정을 지원하고 장려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부들이 이제 그들이 전체주의 세력들, 정보를 억제하는 데 기반으로 했던 세력들에 대항해서 사력을 다하는 투쟁에 갇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들이 곧 이 위협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전체주의 정권들과 같이 숨기는 것으로 해야만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세계대전들과 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들을 엘리트 사회들, 작은 엘리트, 그들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국가의 최우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들로 비밀리에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냉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 수 있나요? 속임수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치하고자 원했던 세력들이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전체주의 상대들과 같이 숨기는 것으로 되어갔습니다. 예수가 그의 획기적인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당신들은 두 가지 형태의 타락한 존재들, 파워 엘리트의 두 가지 도당들에 해당되는 을 갖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직접적으로 악행을 보이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 따라서 분명한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길 원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은 좋게 보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제당하고 있다고 인식조차 못하도록 통제하길 원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냉전에서 승리했던 타락한 존재들이 이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정보기술, 특히 컴퓨터에 의해서 초래되었습니다. 파워 엘리트가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 국가가 그들의 눈앞에서 붕괴됨으로써 당황한 상태에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얼마간의 해들 동안에 실제적으로 파워 엘리트 그룹들 내에서 아주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중요 기획들이 시도되었지만 어느 것도 진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2001년 9월 11일에 돌파구가 왔습니다. 이 한 사건에서 달성했던 것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정권들에 의해서 나타난 위협에 대한 하나의 대체 리플레이스먼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냉전 대신에 당신들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도 오로한 테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해 왔나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때문에 그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그리고 심지어는 증가된 파워를 이제 가졌습니다. 따라서 내 요점은 단순합니다. 황금시대를 가져오게 될 것은 엘리트가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비밀에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키리크스와 같은 처음 시도되는 기획은 진정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필요한 단계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정부들이 모든 그들의 비밀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점진적인 전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상태, 즉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대해서 동등한 접근을 가지는 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을 적어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일어날 수 있는 폭력적인 혁명들을 단지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자유는 반대를 모릅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면 그 국가는 비밀의 장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트에게는 사람들보다 숨기기 위한 더 많은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당장 미국을 바라다 본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를 향해서 갖고 있는 불신과 불만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어떤 종류의 극렬한 격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 긴장의 지점들 중에 하나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래해왔던 것은 정확히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작은 엘리트에 의해서 사실상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그 정부가 부분적으로 물리적 힘들을 통해서, 하지만 특히 정보를 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유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가능한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국가안보, 이익의 피난처로 추구함에 따라 정보를 억제할 필요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긴장이 형성되는 것을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그룹들에 의해서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 시위에서 본 것과 유사한 격렬한 폭동의 얼마간의 형태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옵션은 더욱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뒤의 의식결정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나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억제하도록 모색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결국은 실감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 자신들을 교육하고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함에 따라 반응하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계몽과 르네상스의 패턴 안에서 평화로운 변혁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는 지금 당장 꽤 불안정하다고 나는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인들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 진정한 변혁, 고등 의식 속에서의 변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빛과 중재 에너사신을 기원할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마지막 언급으로서 위키리크스와 함께 분명해지는 것은 정부와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퍼뜨릴 수 있고 익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면서 더 나은 방식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통제 속에 사람들을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항상 권력에서 남아있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제거하는데 도구들 인스트루멘트이 되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과거의 독재자들이 해외 국가들로부터 용병들에 의존했었던 방식을 보면서 왔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국가에 충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은 돈에만 충성심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그 독재자들에게 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더욱 쉽게 만드는 것보다 파워 엘리트의 신뢰를 흔들어 놓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어들이 아주 엄하게 종종 다스려진다고 당신이 왜 생각하나요? 그것은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개인적인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에 조용히 남아있도록 파워 엘리트들이 겁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헌법에 의해서 아마도 책임이 있는 가 위키리크스를 폐지하고 개인적으로 그 설립자를 벌주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식을 단지 바라다 보세요. 일부의 누설들이 미 국무장관을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그렇다고 당신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요지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에 헌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위키리크스와 얼마간 유사하게 기능을 하지만 아주 많은 돈, 기술, 법률가들 그리고 정부들이 뒤를 받쳐 주어서 어느 것도 그것을 폐지하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개인들을 또는 출처들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유에 헌신한다고 그들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